안녕하십니까. 권영설 논설위원입니다. 오늘 12월 8일 발행된 비타민 제131호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주의 커버 스토리는 레이건 시대의 추억입니다. 그 제목으로 백광엽 논설위원이 정리를 했는데요. 이번에 그 이변으로 꼽히는 트럼프의 당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혹시 로널드 레이건 전 미 대통령에 대한 향수 때문에 뽑은 건 아닌가, 이런 얘기로 이 얘기를 시작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레이건 대통령 어떻게 기억하세요? 아주 잘생기고 특히 그 연설을 잘 했죠. 그런데 실제로 레이건이 여러 가지 경제와 외교에서 성과를 거뒀답니다. 그죠? 우리 자유주의 쪽 진영에서는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이 전부 하이에크, 미제스, 밀턴 프리드만 이런 분들의 노력의 결과, 그 자유주의 경제 철학을 반영한 결과로 작은 정부, 그죠? 규제 완화 이런 걸 통해서 꽃 피웠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꽃을 피웠던 겁니다. 그래서 레이건 시대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트럼프가 다시 레이건 시대의 그런 그 영광을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뽑았다, 이런 얘기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이건을 배우 출신의 멀끔한 대통령 정도로 기억한 한국인들이 상당수다. 경제와 외교에서의 성공 역시 운이 따랐다거나 라고 쉽게 생각한다. 큰 오해다. 레이건은 남다른 통찰과 실행력으로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꿔낸 거인이다.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한 자본주의를 소생시켰고 꿈에서나 가능해 보였던 동서냉전 종식을 이끌어냈다. 나아가 오늘 우리가 중요하다 여기는 가치와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그로부터 새 출발했다. 미국이 존경하는 대통령 리스트 최상단에 늘 오르내리는 이유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레이건은 그때 복지정책 그리고 큰 정부 이런 데에 수술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 규제 완화, 복지 축소 이런 걸 했죠. 왜냐하면 이게 그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는 복지정책을 하다 보면 그걸 나눠주는 정부도 커지게 되고, 그리고 정부가 뭔가 위기를 이겨낸답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게 되는 그런 그 케인즈주의 이런 것으로서 그때 당시에 미국은 큰 병이 들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위기의 원인은 오히려 정부가 아닐까. 이게 이제 레이건의 핵심적인 정책이었는데요. 작은 사진이지만 보시면 그때 당시 젊은 도널드 트럼프가 레이건 미국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의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클린턴 남편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이미지는 예전에 케네디와 완전히 또 연상시키게 했었고, 오바마 역시도 케네디 연설문을 썼던 사람을 다시 스카웃할 정도로 예전에 우리가 추억을 갖고 있는 대통령들의 기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그랬다. 그렇다면 레이건 시대는 도대체 어떤 일을 잘했고 어떤 일을 못했을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레이건은 결과적으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도 잡았지만 쌍둥이 적자,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이런 것 때문에 고전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그 비타민 내용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타민은 우리 필수 영양소라고 했습니다. 항상 신문보다는 약간 느리지만 깊고, 그리고 논문보다는 훨씬 빠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트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의료 아웃소싱 어떤 나라가 가장 선호받고 있을까? 답은 방글라데시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한때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울 때가 있었지만 우리의 옷도 상당수가 이미 외국에서 아웃소싱 해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선호받는 나라는 방글라데시더라. 그죠? 인건비도 낮아야 되고 어느 정도 손재주 또 기술 품질력이 있어야 됩니다. 글로벌 의류 기업들의 아웃소싱 선호 국가를 조사를 했는데 맥킨지 컨설팅에 조사를 했는데 1등은 방글라데시입니다. 2등부터 어떻게 내려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2등이 베트남, 3등이 인도, 4등이 미얀마, 5등이 터키, 그리고 중국은 이미 6등으로 내려왔네요. 그 다음이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스리랑카, 튀니지의 순서입니다.
자, 이 문명도 또 산업도 서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번에 뭐 서진보다는 약간 남쪽으로 갔네요. 그래서 문명이나 이 산업이 서진을 계속해 줘야 되는데 중국 이후에, 인도 이후에 받아줄 데가 별로 없다는 거죠. 아프리카가 못 받아서 다시 튕겨 나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 과잉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벌써 아웃소싱 관련해서도 여기는 뭐 북한은 완전히 빠져 있고요. 그렇죠? 아직 기반이 전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방글라데시가 가장 의료 아웃소싱에서 선호받는다. 이런 겁니다. 자, 우리 그 다른 얘기들을 또 보지요. 금주의 국내 오피니언 흐름들은 어떨까? 우리 비타민은 우리 한경뿐만 아니라 다른 그 언론의 주요 주제들 그리고 그 흐름들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어땠을까? 대통령이 3번째 담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국회가 우왕좌왕하더라. 그래서 탄핵 놓고 야당도 언론도 제각각 해법을 내놓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정치 리스크는 더 높아지더라. 그죠? 하야를 하라고 했다가 또 총리를 내놓으라고 했다. 총리를 뭐 지명하니까 또 총리는 또 내놓지도 않고 서로가 셈법이 벌써 마치 대선이 시작된 것처럼 야당들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탄핵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갈려졌습니다. 이제 9일날 탄핵 소추 결의안을 내게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해외 명칼럼은 금주의 해외 명칼럼은 트럼프의 적은 세계화가 아닌 신중상주의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Trump's enemy is mercantilism, not globalism 이러면서 월스트리트저널 11월 29일자에 쓴 건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봅시다. 페루 경제학자로 자유민주주의 연구소 설립자인 에르난도 데 소토는 지난 11월 29일자 월스트리트저널 칼럼에서 소위 트럼피즘은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대외 교역 정책에 관한 한 중상주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잘못된 글로벌 정책과 이민 정책으로 테러는 막지도 못한 채 일부 특권층 엘리트들만 혜택을 누려왔고 그 결과 미국 경제는 뒷걸음질 쳤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미국뿐 아니라 거의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다는 게 소토의 지적이다. 이런 내용들로 트럼프의 적은 우리가 세계화가 문제가 아니라 신중상주의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싣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금주의 고전명구 제가 항상 정리하는 건데요. 금주는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에서 뽑아봤습니다. 총균쇠는 이런 거죠. 우리 총균쇠의 뜻은 총, 그 다음에 세균, 그리고 스틸, 쇠라는 겁니다. 이 총과 균과 쇠를 먼저 갖고 있었던 유럽이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다. 이런 내용들이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인류 역사가 지금 굉장히 인류의 이제 부나 여러 가지 문명의 진도가 다르잖아요. 파푸아뉴기니 같은 데만 하면 그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부 세력이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는 여전히 원시 수렵 민족들이에요. 수렵 채집을 하고 있었다. 농사도 제대로 짓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면 몇몇 낫지 이런 그 사람들이 민족의 그 질이 다르다는 거 있잖아요. 백일이 우월하고 아리아족이 유연하고 뭐 이런 것들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각 지역의 환경적 차이 때문이었다. 이런 겁니다. 환경적 차이 때문이었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서아시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 있잖아요. 여기가 아주 비옥하고 농사 짓기 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농사가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축도 기르게 되고, 그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가축도 남고 곡식도 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직접 농사나 가축을 기르지 않아도 되는 직업군이 생깁니다. 그게 귀족들이 되는 거고, 왕이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문명을 발전시켰다, 이런 겁니다. 거기 땅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인류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입니다. 여기에는 야생 벽과종 가운데 여기에 자생하고 있던 게 무려 32종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런 그 자생벼가 동아시아에는 6종,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는 4종, 북아프리카에서는 4종, 중앙아프리카에서 5종, 남아메리카 2종 이렇게밖에. 그러니까 남아메리카나 오스트리아가 겨우 그런 자생벼가 2종밖에 안 되니까 농사 짓기 늦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 비옥한 그 초승달 지역에서는 무려 32종이나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처음 출발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자생했는데 엄청나게 자랐다. 아, 그럼 우리가 저걸 더 키워가면 되겠다. 이래서 발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고 무기도 만들게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럼 좋아요. 그래서 유라시아가 발전한 건데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유라시아인데 왜 유럽이 훨씬 발전하고 훨씬 더 문명이 더 빨랐다는 중국이나 인도는 왜 안 됐나? 그 얘기에 대한 답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제 코너를 마치겠습니다. 궁극적인 지리적 요소로 중국은 일찍 통합이 됐고 그 후 대부분 기간 통합을 유지한 데 비해 유럽 대륙은 분열돼 있었다. 분열된 유럽은 박해받는 개혁자에게 피난처와 그 외에 지원책을 제공하고 각 나라 사이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기술, 과학, 자본주의의 진보를 육성했지만 통합된 중국은 그러하지 못했다. 경쟁을 촉발하고 혁신이 일어날 정도로 최적의 분열이 유럽엔 있었고 중국에는 너무 일찍 통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인도는 너무 분열되어 있어서 문명이 발전할 힘을 나중에 갖추지 못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책입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